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시 좀 이야기가 나오는 XRP 있잖아요. 그 상승세, 도대체 배경이 뭘까? 오늘 한번 파헤쳐 보죠. 결국엔 이게 다 돈의 흐름, 그러니까 자본이 어디로 가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특정 네트워크, 여기서는 XRP 레저, XRPL이라고 하죠. 이 XRPL로 자본이 어떻게, 왜 흘러들어가는지 이게 핵심인데 특히 그 실물 자산, RWA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토큰으로 만드는 토큰화가 요즘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XRP가 왜 연말 넘어서까지 계속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핵심 이유 세 가지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감잡으실 수 있게 풀어보는 거. 자,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동력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XRPL로 실물 자산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럴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자산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그 숫자를 좀 보면요. 느낌이 확 오실 텐데 10월 13일까지 최근 한 달 동안 이 XRPL에 들어온 실물 자산 총 가치가 한 4.3% 늘었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약 3억 6,4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와, 5천억 원. 네. 근데 이게 보통 자본을 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한 달 만에 4% 넘게 늘었다는 건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봐야겠죠. 3억 6천만 달러 넘는 실물 자산이 이미 XRPL 위에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요, 그 자산이 그냥 거기 쌓여만 있으면 뭐 그게 다는 아니지 않나요? 뭔가 실제로 쓰여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더 주목해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자산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네트워크 안에서 돌고 있느냐. 같은 기간, 그러니까 최근 30일 동안 XRPL 안에서 이 실물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한 전송량 있잖아요. 이걸 보면 무려 42%나 늘었습니다. 42%요? 잠깐만요. 예치된 총액은 4.3% 늘었는데 전송량은 42%.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그냥 묶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뭐 거래라든지 결제라든지 이런 활동에 엄청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네트워크가 진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42% 증가는 진짜 놀라운데요. 그 자산이 실제로 막 돌고 있다는 건데 이게 XRP 자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바로 그 활발한 움직임이 XRP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XRPL에서는 거래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아주 적은 양의 XRP가 수수료로 쓰이고 그게 소각되거든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아, 소각. 네네. 그러니까 전송량이 많아진다는 건 소각되는 XRP도 같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게 길게 보면 XRP의 희소성을 높여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더 중요하게는 이 네트워크가 진짜 사람들한테 쓸모가 있구나,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단순히 자산이 들어오는 걸 넘어서 실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리고 그게 XRP 소각이랑 맞물려 돌아간다. 이 점이 중요하네요. 그럼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것 자체가 XRP의 생태계에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물 자산 토큰화는 단순히 그냥 새로운 종류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것 그 이상이에요. 말하자면 전통 금융시장의 그 거대한 유동성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좀 예측 가능하고 규율이 잡힌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 운용 방식,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생태계 안으로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자산이 토큰화돼서 거래되면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좀 부족했던 깊이랄까? 안정성이랄까? 이런 걸 더해줄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전통금융의 돈과 노하우가 블록체인 기술이랑 만나는 어떤 접점, 그런 느낌이네요. 바로 그거죠. 시장에 깊이가 생기면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더 많은 앱 개발자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아, 이제 XRP 위에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개발자들이 몰려와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면 생태계 전체가 막 활성화되고 이건 결국 그 생태계의 기본 화폐 역할을 하는 XRP 자체의 쓰임새나 수요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동력, 그러니까 실물 자산 유입이랑 활용 증가는 바로 이런 장기적인 그림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실물 자산이 들어와서 활발히 움직이는 걸 딱 받쳐주는 또 다른 핵심 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동력,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가 진짜 좀 흥미로운 부분 같아요. 네. 실물 자산 토큰화랑 스테이블 코인은 뭐랄까 거의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예요. 아무리 좋은 실물 자산이 토큰화되어 있어도 그걸 사고 팔거나 가치를 주고받을 때 쓸 수 있는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가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현금 같은 게 있어야죠. 맞아요. 토큰화된 미국 국채나 상업어음, 펀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거래를 딱 끝내고 현금처럼 교환될 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는 겁니다. 사실상 디지털 달러 같은 역할을 하는 매개체인 거죠. 그렇다면 XRPL 안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금 얼마나 커지고 있나요? 아까 실물 자산 전송량이 42% 늘었다고 하셨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그 정도인가요? 오히려 더 폭발적입니다. 현재 XRPL 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총 가치가 한 2억 8,7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지난 30일 동안 그 규모가 약 37%나 급증했어요. 37%요. 와. 네, 아까 실물 자산 총 예치액 증가율이 4.3%였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거의 9배 가까운 성장 속도예요. 이건 XRPL 위에서 가치를 좀 안정적으로 주고받으려는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를 그냥 딱 보여주는 거죠. 37% 성장. 정말 가파르네요. 이게 혹시 XRPL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가요? 아니면 좀 더 큰 흐름의 일부라고 봐야 할까요? 이건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RP 발행사 리플 있잖아요. 네, 리플사. 리플이 직접 발행하는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RLUSDT라고 있는데 이게 지원되는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다 합쳐서 총 발행량이 이미 8억 3,960만 달러, 거의 1조 원을 넘어섰어요. 1조 원이요? RLUSD가 그렇게 커요? 네. 이 정도 규모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RLUSD가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아주 엄격한 규제 준수 요건, 그리고 확실한 상환 메커니즘, 또 자금 흐름 추적 기능 같은 걸 갖추고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제도권 금융이랑 연결될 준비가 된 인프라다, 이런 의미죠. RLUSD 규모가 그렇게 크다는 건 리플이 단순히 XRPR뿐 아니라 여러 네트워크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이게 XRPL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고 규모도 큰 스테이블 코인 기반이 탄탄해지면요. XRPL 위에서 거래될 수 있는 토큰화 자산의 종류나 규모에 대한 제약이 확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수천억 원짜리 부동산 펀드를 토큰화한다고 쳐봐요. 근데 그만한 규모의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동성이나 안정성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돈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니까. 맞아요. 근데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결국 이 탄탄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는 더 다양한 종류의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실물 자산을 XRPL 위로 끌어들이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나 기관들이 XRPL 위에서는 우리 자산을 토큰화해도 안정적으로 현금화하고 거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네트워크 활동성을 더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XRP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높이면서 XRP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 유입이랑 스테이블 코인 확대는 이렇게 서로 막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같이 성장하는 구조인 거예요. 네, 네트워크의 가치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면이 강하잖아요. 데이터를 보면 XRPL에서 고유한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 그러니까 개별 지갑 주소의 수가 지난 한 달 동안 약 7% 늘었어요. 그래서 현재 한 33,960개 정도 됩니다. 7% 증가. 이것도 꾸준한 성장세긴 한데 앞서 말한 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 규모 증가율 4.3%, 37%만큼 막 폭발적이진 않네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소수의 고래라고 하죠. 큰 손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것보다 다수의 소액 보유자가 늘어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보유자 기반의 다양성이 중요할까? 답은 안정성하고 회복 탄력성에 있어요. 이렇게 지불을 하거나 자산을 받는 주체가 다양해지면
소수의 대규모 보유자, 그 고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전체 네트워크가 막 휘둘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아, 흔들림이 덜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큰 손 한 명이 갑자기 자산을 다 던져도 네트워크 전체 활동성이 갑자기 확 쪼그라드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유자가 많다는 건 잠재적인 결제 경로, 또 자산 상환 경로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만약에 특정 자산을 발행한 기업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던 주요 마켓 메이커가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다수의 다른 참여자들이 있으니까 거래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즉, 생태계가 외부 충격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력을 길러주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저변 확대가 중요합니다. 아, 단순히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걸 넘어서 생태계 자체를 더 튼튼하게, 더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리플 쪽에서도 당연히 이런 사용자 기반 확대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럼요.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게 실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퍼져나가는 거니까요. 좀 흥미로운 예가 있는데 리플이 바레인 핀테크 베이라는 곳이랑 협력하고 있어요. 바레인이 중동 지역의 주요 금융 허브 중 하나인데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비교적 좀 명확하게 잡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규제가 명확한 곳이요? 왜 하필 그런 곳을 공략하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핵심 전략인 것 같아요. 리플은 자기들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자산 토큰화 기술 인프라를 바레인 같은 국가의 금융 감독 체계랑 직접적으로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측 불가능하고 좀 애매모호한 규제 환경을 극도로 싫어하는 전통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그들한테 XRPL이 여기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구나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는 규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규제 안에서 혁신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규제 친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오히려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더 끌어내려고 한다. 굉장히 영리한 전략처럼 보이네요. 맞습니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이게 전통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거든요. 이런 규제 중심지에서 성공적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XRPL 생태계가 더 넓게 확장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겠죠.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신뢰받는 금융 인프라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핵심 동력. 첫째, 실물 자산이 꾸준히 들어오고 또 엄청나게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거. 둘째, 그걸 뒷받침하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이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셋째, 이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용자 기반이 꾸준히 넓어지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완전히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아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어요. 실물 자산은 네트워크에 진짜 내용물을 제공해주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 내용물이 부드럽게 돌 수 있게 하는 피 같은 역할을 하고 늘어나는 사용자 기반은 이 모든 활동이 일어나는 시장 자체를 더 넓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세 바퀴가 지금 같이 잘 굴러가고 있다. 이게 현재 XRP와 XRP를 둘러싼 긍정적인 흐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된다면 XRP의 상승세가 단순히 연말까지가 아니라 2026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특히 점점 더 많은 자산 발행 기관들이 XRP의 이런 규제 친화적인 환경 그리고 효율적인 자산 이동 기능에 주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단순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제 사용 가치에 기반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은 항상 생각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고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가 이걸 판단할 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구체적인 성장 동력들은 XRP를 주목할 만한 대상으로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투자 조언은 아니고요. 분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는 XRP 상승세의 배경에 있는 세 가지 주요 동력, 실물 자산의 유입과 활발한 사용,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꾸준히 확대되는 사용자 기반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역시 실물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두 개의 축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면서 XRPL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쓸모 그리고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지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격 차트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이 거대한 물결이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자산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잠재력을 가진 플랫폼은 뭐 XRPR 말고 또 어디가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미래 금융의 모습을 그려보는데 꽤 흥미로운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